언제냐. 브레이크 신호가 봐볼게요. 이제 일봉으로 들어가서 코스닥 일봉으로 들어가서 이 브레이크 신호의 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브레이크 신호가 나와서 거기가 최저점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락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추세를 지속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 음봉의 봉의 길이가 커집니다. 이게 신용 물량 반대 영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락 하다가 종가에 플러스가 나온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은 뭐다? 반대 매매가 다 나왔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뭐가 됐든 시장의 이제 흐름이 급나가는 추세가 일단락 됐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급락했던 그 추세의 변동성이 심했던 장이 변동성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점이더라. 근데 제 경험상 이 브레이크 신호를 보고 사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이 저점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구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 신호가 나온 일봉으로 이제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브레이크 신호 치고 나오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유럽 재정기도 마찬가지야. 하락, 방이 또 봉이 길어지죠.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고 또 추세가 반등 나오고. 그리스 재정기기 때도 있죠. 11도 하락, 브레이크 신호. 음봉이든지 양봉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플러스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 다시 추세가 뭐 죽기도 하고, 그죠?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락일 때 싸다고 사면 결국엔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은 거 보고 사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게 사는 저점에 사는 방법이었어요. 저한테는. 차이나 쇼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브레이크 신호. 추세가 좀 돌아가는 거죠. 2015년도 마찬가지. 하락 브레이크 신호. 그러니까 저점 못 잡았지만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갔다가 추세가 이제 급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이제 횡보 내지는 상승하는 추세로 좀 바뀌더라. 2018년도 마찬가지. 하락 브레이크 신호 나오고 상승해 반등 나왔다가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고 다시 횡보하는 추세. 지수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브레이크 신호. 그래서 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 코로나 때도 하락 브레이크 신호가 나왔죠. 근데 이때는 이때 사소 괜찮아요. 근데 더 빠졌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 코스피는 또 마이너스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코스닥이 같이 끝나줘야 시장의 추세가 좀 돌아선 거. 그러니까 같이 끝나주는 걸 보고 사면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2022년도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락하고 브레이크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터지고 3월 달에 미국 뭐 금리 인상했고 또 빠지고 그렇게 생보하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다 이번 다시 또 이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갔죠. 그렇죠? 이번에 6월 달에요. 하락. 이때 전 좀 샀어요. 이때 더 빠졌어요. 근데 이때가 아마 코스닥 지수가 한 12%인가 3%인가 작은 세일 구간에서 브레이크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더 빠지고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서 다시 전좀 테스트 한번 하고 또 죽고 또 한 번 더 했다가 이제 여기 또 보시면 800선에 있죠.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는 게 뭐 저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 급락했던 그런 추세들이 횡보 내지는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좀 만만해지더라. 그래서 이럴 때 발굴했던 좋은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현금 100% 소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이 같이 플러스로 끝나는 날 그날이 브레이크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종가에 평소에 공부했던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박앤셀 구간을 항상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그럼 인내를 하려면 뭐는 딴 게 아니라 공부하시면 돼요. 투자 실력을 계속 시황 체크하고 좋은 유튜브들 봐가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봐가면서 계속 투자 실력을 쌓아놨다가 그때 내 현금을 소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비유를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언제 뭐 내가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 근데 내가 호랑이 사냥을 나갔는데 저 앞에 호랑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 근데 한 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어쇠를 당겨야지. 너무 섣부르게 당기면 나중에 총알이 없어갖고 오히려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되
때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중하라는 거는 저 박앤셀 구간을 기다렸다가 사는 거고, 과감하라는 건 저 박앤셀 구간이 오면 더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발굴했던 좋은 기업이 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이제 박앤셀 구간도 왔고 브레이크 신호도 왔어요. 그럼 내가 관심 종목 200개가 있는데 200개를 다 사야 되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1위 젊은 1위 업체에서 또 좋은 걸 골라내야죠. 평소에 내가 정말 사랑할 정도로 확신이 있던 그런 기업을 뽑아내도 괜찮고, 근데 한 가지, 첫 번째 200개 기업 중에서 뭐냐면 첫 번째는 차트를 보고 선별했는데 200개 기업 차트를 놓고서 한 20개 기업을 좀 선별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선별을 해느냐. 봐보세요. 조정전의 기울기가 이 코로나 때 전인데 기울기가 코스피가 2100에서 2200까지 박스권이었다고 횡보했었어요. 근데 이때 45도 각도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LG와 카카오, NC소프트였어요. 현대인포주에서는 반대로 45도 각도로 우하향을 했고, 뭐냐면 이런 주식들을 하란 말이에요. 조정 전에, 자 정의를 내려드리면, 조정이 시작되기 3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엔벨로프 상단선을 터치를 했던 종목들을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 200개 안에서 그런 종목들만 다 골라내는 거예요. 3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터치했던 종목. 자, 그럼 왜 3개월에 한 번이라도 터치해낸 종목을 골라내느냐? 그런 주식들이 시장의 주도주였어요. 그리고 자 상한가가 나오는 주식들이, 자 삼성전자 상한가 나오나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제외, 너무 무거운 주식 말고서도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한가 안 나오는 주식은 평생 안 나와요. 근데 상한가 나오는 애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엔벨로프 상단선을 터치를 하는 건 어떤 종목들이 터치를 하냐면, 어떨 때 이 엔벨로프 상단선을 터치를 하냐면 시장이 급등을 해야 돼요. 급등을. 잠깐만요. 시장이 급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급등해서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엔벨로프 상단을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은 내가 매수한 다음에, 싸게 매수한 다음에도 꼭 한 번씩 저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안에서 저게 3개월 이내에 엔벨로프 상단을 한 번이라도 터치했을 정도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적 체크하고 평생 그 중에서 또 골라내야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이거는 내가 이 기업 중에서 업황도 좋고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는 걸 내가 알아. 거기서 또 걸러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조정 전에 우하향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이 빠져 싸다고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대미포조선이 이 코로나 지나고 제일 그러니까 소외됐던 업종이에요. 그 전에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진 거 사면 안 됩니다. 절대. 강했던 게 어차피 갈 주식인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빠지면 그걸 싸다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내 보유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지수 대비 더 수익률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그렇게 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울기를 잘 체크하시고 3개월 이내에 엔벨로프 상단을 선을 한 번이라도 터치했던 것들. 자, 종목도 다 이제 뭐 살지 그 안에 200개 안에서 주소주 선별해내서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평소에 공부하고 확신이 있었던 걸 또 추려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개든 몇 개든 추려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비중 조절해서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비중 조절은 가장 좋은 건, 뭐 이게 수치상위 때문에 이론적인 건데, 만약에 내 운영자금 1억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씩 10개 종목을 좀 보유하는 거, 종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이 뭐냐면, 저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종목당 제 투자 원금 비중이 10에서 15%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종목이 지금 뭐 한 40개 정도 되는데, 다 매도하고 나머지 뭐 몇백만 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15%는 안 넘긴단 말이에요. 한 종목당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당 비중도 중요하지만 업종당 비중 조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주식만 10개를 사는 게 아니라, 자, 반도체 섹터, 건설, 조선, 방산 이렇게 해서, 자, 반도체에서 중소형주 하나,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대형주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게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비중은 뭐 사람에 따라 틀려요. 누구는 집중 투자를 해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 집중 투자를 하면 그 종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률이 그때야 되는 거지만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되니까 저는 안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분산을 많이. 그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한 종목이 터서 소위 말하는 대박주는 없지만 한 종목에 너무 그게 막 목매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멘탈 관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업종당 비중당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차트에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항상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거래량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저는 거래량을 어떻게 설정해 놓냐면 이 라인 설정 들어가서 비교 기준을 이전값, 보통 이전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보통 다 그래요. 모든 증권사가. 그러면 이전값이라는 건 뭐냐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면 음봉으로 표현이 되고 늘어나면 양봉이 되는 거예요. 줄어들면 음봉. 그런데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걸 현재 시가로 바꿔놓으면 캔들이 양봉이면 거래량도 양봉, 캔들이 음봉이면 거래량도 음봉이에요. 왜 그러냐 봐보세요. 이게 양봉은 뭐냐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한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도 매수한 거래량으로 표현이 돼야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전 값으로 해놓으면 이날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양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보세요. 자, 빨간색이 매수한 거, 파란색이 판 거는 그러니까 빨간색은 산 거, 파란색은 판 거 거래량이. 그럼 딱 이 거래량 보더라도 이 차트를 좀 위에 걸 안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날 추세가 바뀐 거죠. 매도세로.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시가로 선정해 놓으면 매수한 거래량, 매수 심리나 매도 심리를 읽는데 되게 한눈에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좋고, 자, 거래량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종목이 대한전선이라는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 바닥에서 1,000원대부터 5,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땐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1,000원짜리가 단순히 2,000원 2배가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근데 이날 거래량 한번 봐보시죠. 자, 이때까지 압도적으로 매수 심리가 강해요. 근데 이날 자, 음봉이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죠? 거의 전일 대비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근데 캔들 차트가 윗꼬리도 있고 밑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고 사람들의 이 종목에 대한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윗꼬리도 있고 밑에서 또 빨아 올렸어요. 그게 뭐죠? 단기간에 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 또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볼게요. 캔들은 더 작아지고 거래량 더 급감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을 주식이었으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꾸로 내려왔죠. 근데 거래량이 캔들은 요산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뭐냐? 더 관련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우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개미털기라고 그랬는데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판 거. 이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거래량은 에너지다. 이 전고점의 거래량을 뚫는 거래량을 올리면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100m 던졌을 때하고 200m 던질 때는 공을 더 세게 던지는 것처럼 거래량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거래량이 전고점의 거래량이 뭐 최소 70% 이상 터져줘야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덜 넘어가면 넘어가기 쉽지는 않다. 힘이 약해서. 매물대로 소화해내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뭐냐? 이날 봐보세요. 이날 이제 매수한 거래량 바뀌어버렸잖아. 대량 음봉이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부터 이제 주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신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아까 브레이크 신호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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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이거는 상승, 상승, 하락. 에너지가 바뀌는 거. 그래서 차트는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가 읽어주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 신호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저 위에서 뭔가 바뀌는 것들 이렇게 차트는 뒤집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계속 반대로 보유하는 거죠. 우리 하락할 땐 관망했잖아요. 상승. 내가 만약에 이거 보유자라면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시그널 나오면 파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차트의 거의 8할은 거래량입니다. 다른 거 보조 지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자, 시장 점유율이 발굴했고 평소에 공부해냈고 박앤셀 구간 코스닥이 15% 와서 그다음 브레이크 신호가 와서
엔벨로프 상단 터치 주도주를 사서 비중주를 해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우리 재무제표 다 걸러내고 텐베고 다 걸러내고 그렇게 하면 또 쌀 때 기다렸다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손실중에 종목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런 것들 반복하면 결국 계좌는 불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였다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엔벨로프 보조를 이용해서 파는데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간을 20, 퍼센트 20으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간은 20일 이동평균 선을 기준으로 위로 20%, 밑으로 20%, 총 40%의 엔벨로프 밴드가 설정이 됩니다. 이거 막 볼린저 밴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는 달라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위에 생긴 20% 위에 생긴 선을 저항선, 밑에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특성을 하나 아셔야 돼요. 이 지지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엔벨로프 선을 닿으면은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고 내려가는 것들 많고 또 저항선이라고 해서 여기 저항선에 와서 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뚝 올라가는 것들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의 특성 엔벨로프라는 선은 21선이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캔들 차트 주가가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을 해야지 닿지 완만하게 따라서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따라 상승하면 이 선이 절대 잘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을 할 정도로 뭔가 악재가 있었거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고 급등을 한다는 거 왼발 상단에 닿았던 거는 급등을 할 정도로 뭔가 좋은 호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프리미엄을 주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주식시장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명 중에서 10명만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들의 심리하고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심리가 공포에 빠져 있어갖고 다 패닉 셀이 나올 때 공포에 투매를 할 때 주식을 세일할 때 사서 다 막 살려고 호재가 터지고 막 사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때 프리미엄을 주고 팔아주는 겁니다. 제 투자 그거는 간단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주식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착한 일 하면 돈 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팔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때 그냥 내가 안타깝게 그냥 사준다고 생각하고 사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때 팔아주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뭐냐면 작년 1월 달에 현대차 무슨 애플카 이슈를 해가지고 막 28만 원 막 갔었을 때 엔벨보다 뚝 올라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96,000원. 반도체 무슨 빅사이클 새로운 시장이 막 세상에 오는 것처럼 막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LG화학 105만 원 상단 터치했었을 때 무슨 2차전지 시장이 막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어마어마하게 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가 항상 역사상 고점은 팔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이때 프리미엄을 주고 매도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개 이제 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상승장일 때예요. 한 종목보다는 저는 원래 사면 한 100% 정도로 가져가는데 중간에 한 3번 정도 나눠서 팔아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때 1차 매도를 하고 40에서 60에서 2차 매도하고 마지막 잔량은 뭐 70에서 100% 정도에서 잔량을 다 매도를 한다. 이거는 상승장일 때, 지금같이 하락장일 때는 한 종목에 세일권 사도 20% 30% 정도 내면 많이 낸 거예요. 이 이상 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10% 20% 먹고 팔아버리면 절대 계좌 안 불어납니다. 한 종목 사서 100%그 좋은 기업 발굴해내고서 100% 최소한 그 정도는 수익률 달성해야죠. 그래야지 계좌가 꼭 불어나는 거예요. LG화학 같은 코로나 때 이렇게 매수했다가 브레이크 신호 날 때 한번 매도하고 또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뉴스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 또 엔벨로프 상단을 터치합니다. 또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이때 매도하는 거예요. 물론 60만 원 다 매도했지만 아까 105만 원 갔잖아요. 그래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 원칙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의 고점을 누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 구간이란 말이에요. 오버슈팅 구간에는 매도를 해준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엔벨로프 상단을 터치하고 나갔을 때 이때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고 이런 언더슈팅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풀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눠서 오버슈팅 구간에 뉴스가 나올 때 매도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장중에 계속 그 뉴스 막 그 고점 맞춰가면서 본다고 해도 그 고점 못 맞춥니다. 오히려 종가에만 딱 보면 종가에 봤는데 상한가가 들어가 있어. 그런 게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중에 계속 보면 뭐 10% 몇 퍼센트 올라가면 폴라당 팔아버려요. 절대 상한가를 먹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보면 무슨 장중에 봐서 고점에 팔 수도 있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하나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비슷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종가만 보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에 3시 20분에 동시효과가 들어가면 그때 매도 주문이나 매수 주문을 그때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브레이크 신호였다가 장 막판 10분 전에 막 밀려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 마지막까지 보고서 브레이크 신호 확실하게 나오는 거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종가에 동시효과에 거래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본업을 집중할 수 있고 투자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정가 하지 마시고 시장가로 해서 바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주문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도 루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가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언더슈팅, 오버슈팅도 생기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엔벨로프 상단선을 통해서 오버슈팅 구간이구나. 그래서 그때 나는 프리미엄을 주고 단기 과열권에 매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일 때는 한 3번씩 분할로 매도를 해주고 종가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것이 제 매도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투자 스타일 형성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자